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으로 5시 2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어제는 그래도 뭔가 조금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건데요.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오늘은 아주 험악한 지수 폭락 장세가 결국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자, 이 바람에 뭐 코스닥이 근 50포인트 밀려 내려가면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 3000포인트마저도 위협도 하는 정도 수준까지, 종합지수 3019포인트죠.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보다 더 심하죠. 아예 1000포인트마저도 붕괴되는 모습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수평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수평선이 1000포인트 인접한 990포인트 자리인데요. 다중 저점에 또 그 전에 또 고점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 지지선이 깨졌죠.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어찌됐든 현재 명목상의 지수 약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돌출된 것은 사실은 어제 그제 수요일 날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선방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오늘은 그런 힘도 나오질 못했죠. 오히려 낙폭이 그대로 확대되는 속수무책의 폭락 장세가 결국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만큼 뭔가 힘이 빠지거나 악재가 심상치 않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두고, 이것은 대폭락의 전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아주 심각한 위기론이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종목을 분석하기에 없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약세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타진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곽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되는 가장 큰 악재는 누가 뭐래도 조기 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양쪽 완화 끝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015년도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좀 도움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침체장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상황이 그러니 성장주보다는 실적주 내지 특히 PBR, 자산가치가 높은 PBR, 저PBR 관련주, 이른바 가치주죠. 그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SKC입니다. SKC 어제 못다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문제죠. 국제시장은 결국 막판에 좀 내려와서 좀 안정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너무 많이 흔들렸죠.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자, 그것도 그건데 지금 약세장과 관련돼서 중국 얘기도 또한 현재 악재로 작용되는 듯합니다. 중국의 지난달 9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선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데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중국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긴축을 먼저 했고 또 최근에 빅테크들을 또 규제를 했죠. 또 전력난에다가 또 전력날 야기하는 원자재, 특히 석탄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거죠. 천연가스도 뭐 만만치 않게 이제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 것 등이 중국 경기를 침체시키는 배경이 된다는 건데 중국만의 악재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나라 및 전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 악재가 되는 그런 요소로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지지난달 8월달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 것 약간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 9월달입니다. 9월달 수출은 16.7%. 요건 일단 증가는 되긴 되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격감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요. 또 기저 효과가 어느 정도 소멸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역시 나쁜 성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바탕에는 반도체,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었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분야 쪽에는 계속 우수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포스코 및 그리고 LG화학의 석유화학 파트의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호재로 시장이 떠받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리고 미국의 샷다운 문제, 정부의 샷다운 문제는 임시 예산안이 처리됐고 대통령 서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는 측면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다른 악재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죠.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어제 1.5였었던 건데 1.4821% 수준으로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방향은 나쁘진 않은데 변동이 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아마도 1.7, 1.8 넘어가면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심각한 침체가 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신호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소지는 없는데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94.3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187원, 4원 70전, 1188원 조금 올라가는데요.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위급한 나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금리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올라가면서 1200원 근처로 치솟아 올라갔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미국 국제시장도 또 현재 환율 시장도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심각성을 타진하는 한 요소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 나스닥 선물, 주변 증시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일본 증시가 무려 2.3%, 아마도 스가 총리가 퇴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것이 선반영되면서 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나스닥 선물에 빠진 것은 개장초에 강했다가 밀린 것으로 봤을 때 결국 일본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 선물에 빠진 것에 불과하니 그것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결정짓는 요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의 한 모습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전망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해서 약 한 7,800억 정도로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약세장 또는 지수 폭락 규모 또는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외국인 기관의 합계 매도 금액 약 7,800, 한 8천억 정도 되는 규모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는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미국발 악재가 불거질 수 있었던 개장 초에는 외국인들 아침부터 진짜 상황이 나쁜 그런 장세라면 아침부터 노골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건데, 하지만 아침에는 오히려 순매수했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상단의 아래에 보면 꺾은선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외국인들의 장중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개장초는 분명히 순매수에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수가 내려갈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동원해서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요. 자, 기관들의 매도 중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 거의 75% 정도가 금융투자권에서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철저하게 단타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행태나 금융투자 행태 등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대규모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커진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19, 이 정도 일단 표피상으로 보이는 베이시스 수준은 대단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쁜 베이시스입니다. 백오데이션, 본격적인 약세장 국면을 신호하는 표시라는 건데, 하지만 이건 역시 막판에 선물지수가 동시호흡 같다 많이 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이었다는 건데, 이런 정도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약세 국면 치고는 뭐 어느 정도 일상적인 정도 수준의 마이너스 베이시스였다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심각성을 타진해 본 것이고요.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로 수급이나 또는 환율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다 과격하게 환율도 또 뭐 금리도 기타 등등 현재 수급도 큰 변화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서 뭐 겉으로 봤을 때 상황은 좀 험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짐작입니다.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대 악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올려놓고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력난 및 그와 관련된 공급 차질, 또 원자재 대란이 있죠. 전력난이 야기되는 건 석탄 수급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결국 원자재 대란과 전력난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공급 차질을 야기시킵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 물류 대란 내지 또는 병목 형상으로 설명되기도 하죠. 그리고 수요는 넘칩니다. 오히려 역작용이죠. 보통은 현재 그 경제가 호황시에는 수요가 좋고 또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공급이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현재 그렇게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이 경기 화랑장세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갖고서 침체 국면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바람에 물가가 올라가죠.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은 차질이 있고 하니까 물가 문제가 역시 물가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 부도 사태. 이거는 뭐 거의 넘어서는 안 될 강이죠. 아마 미국 여야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정치적 입장 차원에서 일종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레드라인 지금 현재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주 근접해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이죠. 벼랑 끝 전술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약간 긴장을 더하는 그런 악재적 요소는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도 전력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플레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동안 인플레는 짧을 것이더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의 스탠스를 바꾸면서 아마 거기에서 야기하는 그런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그의 시각을 좀 그의 스탠스를 바꿨다는 것에서 보면 결국 그가 조기에 아마 내년 중에 아마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연말 정도에 12월 달 정도에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11월 3일 날 아마 할 것이고 거의 기록시되고요. 테이퍼링은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이른바 긴축 모드가 되는 거죠. 긴축 모드가 됐을 때는 특히 이머징 마켓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성장주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3대 악재가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현재 우리가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되니까 실제 양적 완화 끝에 첫 금리 인상을 했던 2015년도 당시는 어땠 나를 한번 보면 현재를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요.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다우존스의 최근 한 5년간 거의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 하단 부분에 녹색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지점이 있죠. 그 당시가 2015년도 당시였고요. 첫 번째 있는 동그라미는 당시 2015년도 6월경 FOMC 때 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은 제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이죠. 자, 그 양반이 그렇게 예고를 하면서 그 당시 이렇게 녹색 부분 어느 정도 빠졌고요. 또 실제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시기는 같은 해 12월 달입니다. 12월 중순경 그 당시 첫 금리 인상이 단행에 대해서 또 상당 기간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때 충격을 받았던 기간은 첫 번째 예고했을 때 약 3개월 그리고 단행했을 때 약 2개월 반 정도를 조정받았고요. 자, 그리고 그 조정폭은 첫 번째 조정받았을 때 13.6%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많이 받았죠. 다우지수가 13.6% 받았고 두 번째 단행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정폭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9.6%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단행된 그 이후 약 3개월 정도 그 후부터 즉 2016년도 3월 달부터는 오히려 그런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계속 약세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흘러갔죠. 지금 현재 직사각형 박스로 그려놓은 자리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6번 당시에 인상을 했거든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 그렇게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금리가 인상이 단계별로 됐다는 건데 그 당시에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증시가 빠졌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도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몇 번 흔들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폭락이 있었다는 것을 차트상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너무 급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기술적인 오버슈팅,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그 역작용,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에도 그런 정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이고 어찌됐든 금리 인상 전 또는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미 2015년도 그 당시 첫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이 그렇게 큰 그 당시에도 실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조정 기간이나 조정폭은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작은 소지가 높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강력한 배기파 주장을 내세웠던 제롬 파월의 현 연준 의장인데다가 이미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 나온다 또는 안정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현재 기본적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적당히 빠지면 다시 참가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경기가 둔화토론 침체되는 그런 어떤 국가나 또는 시기가 있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길어봐야 11월 3일 날 FOMC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단행할 건데요. 이번엔 거의 유력시됩니다. 그때 전까지만 조정을 받는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테이퍼링 이전에, 그래서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10월 중순, 지금부터 약 보름 정도 약세 국면이 지속됐다가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현재 그 나름대로 큰 부담은 아니다 하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성이 구축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소지가 또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015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약세장 대안으로 일각에서 오늘 한경신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죠. 약세장 대안으로 말이죠. 가치주에다가 경기 민감 실적주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한경 기사 내용은 지금 가치주로 대피를 해라. 뭐 이런 기사 내용이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긴축 모드시 긴축이 장기화돼 약세장이 지속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상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내지 실적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좋고요. 또 국가별로 봤을 때에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 마켓이 좋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 교과서적인 얘기 원칙상으로 봤을 때 그 판단, 그 기사의 내용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저 PBR주가 유망하다 하면서 언급한 종목들이 금융지주 같은, 대부분 금융지주, 우리도 한번 해봤던 우리 금융지주 같은 그런 금융지주들의 PBR이 0.4배, 0.5배 아래고요. 금융지주 이외에 다른 데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 정도인데 한국가스공사는 재밌네요. 최근에 수소사업 진출과 관련돼서 급등을 했죠.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리고 그 외에 한라홀딩스 또 현재 LX 인터내셔널 0.7배, 0.5배 그런 정도인데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웬만한 약세 국면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가치주이더라도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이더라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약세를 면치 못하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거나 뭐 한 들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행이 현재 지수가 크게 조정받는 것이 아닌 박스권 조정 정도 지수 정체됐을 때에는 가치주가 힘을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때에는 시장의 이슈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지금 같아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런 테마에 해당이 되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고, 오히려 가치주보다는 현재 그러한 이슈에 있는 테마주들이 더 힘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치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 가치주들은 잘 못 갑니다. 상대적으로 소비됩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가는 패단을 갖게 된다는 거. 가장 뭐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죠. 뭘 볼까요? 그전에 우리가 해봤던 종목,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이 그냥 코로나 있을 때 떨어진 그 모습인데요. 같이 똑같이 동반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은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종목도 수록한데 조금씩 아주 답답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히려 장세가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전략입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F4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 실적주에다가 성장주의 개념이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는,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 종목이죠. 또 실적주로 본다면 오시장이나 KT 바텍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은 무산증자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데 단순히 장세가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걸 판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 궤도 선성에는 2차 전지나 또는 현재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또 그려주고 있는 게 메타버스인데, 자, 이들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많은 어떤 자리에서 나타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단순히 현재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들은 팔아야 된다는 도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테마주들은 약세장을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메타버스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세를 맞이해서 부지런히 종목을 변경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수위 조절, 최악의 경우에는 종목수가 너무 많을 때는 작은 종목들을 빼는 방식으로 종목수를 감축하거나, 또는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을 때에는 그 물량을 약간 줄이는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면 될 것이지, 종목 포트 자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F4,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또는 SKC 같은 그런 기본이 되는 종목들은 복지 부동입니다. 딱 땅에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 맥점에 와 있잖아요. 현재 네이버 좀 더 길게 보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또 SKC도 마찬가지죠. SKC도 이제 맥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은 당장 단기적 관점에서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SKC에 있던 추가 내용인데요. 자, 넥시온, 영국의 넥시온, 그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개발 회사죠. 여기 투자 부결 내용 때문에 폭락을 했다는 건데, 두 가지가 지적되네요. 하나는 그룹 내 중복 투자. 아마 이 부분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9월 14일입니다. SK 그룹 내 SK 머티리얼스라고 있죠. 여기에서 미국의 합작사와 지금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현재 별도로 SK가 한다고 하니 중복 투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투자 시기로 봤을 때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적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합작법인 투자가 부결됐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반론입니다. 자, 일단 SK그룹은 일단 중복 투자는 그 전에 최근에 특히 1년간 SK의 투자 행적을 보게 되면 중복 투자가 허다합니다. 새삼스러울 것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SK 머티리얼스는 유체 소재, 기체 내지 액체, 주로 이제 가스 쪽이니까 기체죠. 현재 가스 쪽이니까 NF3, 산불화질소, 또 SiH4, 이거는 모노실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WF6, 육불화 텅스텐이라고 하는 것 등인데요. 다 가스입니다. 기체인데 이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태양광 이런 쪽에 쓰이는 상당히 중요한
기체 소재입니다. SK 머티리얼스는 여기에 특화된 전문화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체 소재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합작사는 좀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SK 머티리얼스의 본업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란 말이죠. 또 전체 지금 그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즉 고체 소재와 유체 소재가 분리될 필요가 있는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SK그룹 전체 생태계 구축 흐름으로 봤을 때 고체 소재인 음극재, 실리콘 이 분야는 결국에는 SKC로 귀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상당히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부결됐지만 그리고 또 부결된 것이 결렬된 것은 또 아닙니다. 추후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돼서 다시 추진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머티리얼스와 같이 동행을 할지 또는 현재 어느 한쪽으로 기결될지 모르겠지만 기결된다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합치된다라고 했을 때는 SKC가 그 부분을 가져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투자 시기와 관련돼서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용통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박입니다. 동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박만 현재 계속 일론 매진하고 있는 업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일진 머티리얼스잖아요. 전혀 흔들림 없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동박 하나만 달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POPD 실적 추이도 괜찮고 말이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 기대했던 것이 약간 실망스러운 것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뭔가 큰 가치가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차질이 생겼을지언정 차세대 동력인 실리콘 음극재, 또 하이니켈 양극재 및 그리고 게임 그 반도체 패키징 쪽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글래스 기판 이것과 관련된 성장 가치는 뭐 훼손됐을까요? 뭐 거의 훼손 안 됐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악재로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부 매물이 빠져나와서 주가가 빠졌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차피 SKC는 우리가 당장 뭐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닌 최소한 2013년도 말 2012년도 2023년이죠. 2023년 말까지는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 주가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최소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너끈히 간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서 계속 매진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빠진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최근에 매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매수해야죠.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서두르지 말고 시장이 안정되는 거 보고 바로 매수하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